먼저 저와 같이 계정 과목 설명을 하는데, 계정 과목 설명도 당연히 어떨 때 쓰는 건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저와 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분개하는 원리예요. 그럼 분개하는 원리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될 게, 재무상태표를 생각해서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정 과목 챕터들이 자산이죠. 얘네들은 내 장부든 재무상태표든 차변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통 예금이든 우리가 공부했던 당좌 예금이든 현금이든 나한테 들어와서 증가가 되려면 자기 자리에 더 써주는 거예요, 차변에.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나한테서 나가게 되면 그 반대쪽에 쓰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줬으면 대변에 보통 예금 쓰는 거고, 당좌 예금에서 이체해 줬으면 대변에 당좌 예금, 장부에 현금 잔액 줄일 거면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내가 장부에 있는 금액을 줄일 거면 대변에 쓰고, 증가시킬 거면 늘릴 거면 차변에 쓰는 원리다. 그럼 나중에 이게 조금씩 더 익숙해져 가면 이제 반대로 부채 자리는 대변이죠. 그럼 내 외상 대금이 늘어나면 계속 외상으로 사오면 대변에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변에 뭘 사왔거든, 아니면 돈 썼거든. 차변에는 뭔가 샀는데 돈 안 줬으니까 빚이 늘어나겠죠. 그럼 뭐 산 물건은 나한테 차변에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는 계속 빚이 늘어날 거예요, 부채가. 그랬다 빚 갚으면, 빚 갚는다는 건 돈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럼 돈 주니까 대변에 나가겠죠. 그러면 차변에는 그 빚이 줄었으니까 줄이기 위해서 자기 자리 반대쪽이 차변에 부채가 와서 장부상의 부채 금액을 줄이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늘릴 거면 자기 자리에, 줄일 거면 반대쪽에. 이게 우리 분계 원리고, 정확하게 내가 알겠는 이 자산과 부채들의 움직임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그 반대쪽에는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계정 과목들로 이유를 쓰시면 우리 거래 판료 쏘든 뭐든 다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분계 원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계정 과목에서는 이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는데, 자, 우리 책에 있는 우리 통화나 통화 대용 증권들, 이거 전부 다 보는 거는 이론 시험용이에요. 이론 시험에서는 얘네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실기에서는 현금이라고 쓰는 건 그냥 진짜 주화로 줬다, 지폐로 줬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돈이라고 말하는 거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할 거고, 그럼 그때 현금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 우리가 현금이라 쓸 일은 수표를 우리가 주고받을 거예요. 근데 이 수표가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면 모두 다 우리는 현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당좌 수표라 하더라도 내가 발행한 거 아니면 우리는 현금인 거예요. 자기압 수표도 우리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할 수 없죠. 그럼 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회사가 발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도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 외 시험엔 등장한 적 없는 우리 뭐 가계수표나 송금수표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가계수표는 개인이에요. 송금수표는 우리가 돈 보내기 위한 수표인데 지금 시장생활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지만 내가 발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가지고 이 수단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거고,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는데, 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정말 당좌예금에서 돈을 이체하고 그기로 입금 받을 수도 있어요. 당좌예금에서 이체를 했다면 대변에 당좌예금, 돈 나갔으니까. 당좌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면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당좌예금에서 돈을 빼는 방법은 수표를 발행해서 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표는 내가 가지고 가서 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가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음하고 수표의 차이가 뭐냐면, 어음은 어음에 누구한테 지급해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누구 귀하라고 적혀 있는데,
수표는 여러분들이 자기업 수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 분 보면 누구누구 기한은 안 적혀 있죠. 발행자인 그 은행만 적혀 있잖아요. 자기업 수표는. 거기에는 보면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수표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 내가 발행해서 내가 빼면 내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줘도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은행 가면 내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행한 수표를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 그냥 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좌예금에서 돈 나가면 우리는 돈이 나가니까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쓸 건데, 우리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수표라고 하면 그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자기업 수표는 꼭 자기업 수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에서 돈 나갈 거라고 대변에 당좌예금 쓰는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팔고 수표를 받았는데 과거에 내가 발행했던 수표인 거예요. 그러면 내 당좌예금에서 돈이 안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발행할 때 줄여뒀던 당좌예금을 다시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차변의 당좌예금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정리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우리가 발행하는 수표를 당전 발행 수표라고 할 거고, 이 당전 발행 수표는 내가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 내가 발행한 당전 발행 수표를 수취하게 되면 차변의 당좌예금이라고 쓰는 거다. 그럼 줬다 받았다가 차변 대변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고, 계정 과목은 우리가 발행했다, 당사가 발행했다, 당전 발행이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발행해 줬다, 그게 다 우리가 발행한 거죠.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우리는 동점이라고 불러요. 동사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사보다는 타사라는 표현 더 잘 쓰겠죠. 근데 동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점 발행 수표는 내가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고, 그 수표를 내가 또 다른 사람 줘버리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줬다 받았다에 따라서 차변 대변인 거지, 계정 과목은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니까 그냥 현금이 되는 거죠. 차변 대변에다. 자,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툭 한번 보는 게 당좌거래개설 보증금은 특정 형과 예금이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봐두세요. 자, 다음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는 분류를 봤었어요. 56페이지에.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얘는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도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고, 그 외 금융 상품들 중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게 취득일 기준. 취득 당시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들은 우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용어로 기억하자라고 했죠. 그럼 취득이라는 거는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걸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에 쓴 날. 그럼 처음 장부에 이거에 대해서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된다면, 금융상품이라면 만기가 있다면 만기가 3개월 이내 되는 거라면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만기가 되고 현금화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는 그냥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예요. 적금이나 그런 경우에는. 자, 그럼 여기에는 전부 다 특징이, 그래서 취득 당시 취득일 기준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우리 당좌 차월이라는 건 단기 차입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이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우리가 돈을 빌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차자는 우리가 차입금이다 할 때, 빌리다 할 때 차자예요. 우리 뭔가 렌탈료라고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데 그것도 빌려 쓴 돈이죠. 렌탈이. 그건 우리 임차했다라고, 임차료 준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 차자는 뭔가 빌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표 발행했을 때에 당좌예금 잔액까지만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쓰는 거고, 그걸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좌 차원이나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좌 차원은 우리한테는 지금 사실 여기 위치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 빌린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돈 빌렸으면 빚이잖아. 부채겠죠? 그래서 얘 성격들은 얘 둘 다 적혀 있는 건 다 부채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저와 같이 그 수표 발행하는 거 연결해 가지고 분기할 때 잔액 부족했을 때 대변에다 단기 차입금 썼잖아, 제가. 부채니까. 그랬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단기 차입금 얘는 부채인 빚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봤는데, 현금과 부족은 느낌은 부족이 강해 보이지만 과잉 부족, 여기도 캐시 숏앤 오버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모자라거나 넘었을 때, 과잉 부족일 때 쓰는 임시 계정인 거예요. 그럼 결산일까지 처리한다는 건 결산일까지는 우리가 얘 원인을 밝히거나 결산일날 그래도 못 밝혀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임시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결산 항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산 때 없애버리는 거. 그죠?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실제 잔액이 메인이에요.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은 실제 값이랑 동일하게 장부에 적혀 있어야 되지, 장부에 적혀 있는 대로 실제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 잔액이 예를 들어 1,000원이 있는데 장부에는 2,000원이래. 그럼 1,000원이 어딘가 없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장부가 2,000원 적혀 있는 걸 실제인 1,000원으로 금액을 1,000원을 다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금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을 거예요. 이걸 1,000원을 줄이려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써줘야지 되겠죠. 대변 쪽에 현금 1,000원이라고 써서 장부상 현금 잔액을 1,000원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 돈이 나갔죠. 나갔으면 이유를 차변에 반대쪽에 써라 그랬는데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원인을 밝히게 되면 그때 현금 과부족을 지우기 위해서 얘는 대변에 간 거고, 대변에, 그리고 반대쪽엔 그럼 원래 이 돈이 나갔던 이유를 써주면 되죠. 하지만 결산일까지 만약에 못 밝혔다면 현금 과부족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쓰는 거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손해본 거죠. 돈이 어딘가 나갔는데 원인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잡손실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현금이 과잉 많은 경우에, 자, 표현이 왜 이래? 이거 우리 책에 틀렸죠? 예, 이렇게 부호가 돼야 되죠. 장부보다 실제 현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가 다 똑같이 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현금이 많으면 장부상 금액을 실제 잔액 맞추기 위해서 높여줄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번엔 차변에 쓴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 돈이 어딘가 들어왔는데 얘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현금 과부족은 계정 과목으로 지금 저하고 자산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변 대변 자기 마음대로 생기죠. 그래서 얘 그냥 임시 계정인 거예요. 나중에 반대쪽에 써서 마이너스 돼 있으면 한 번에 정리해서 없앨 거고, 플러스 돼 있어도 반대쪽 써서 지워버리고, 결산 때 어떻게든 없애버릴 거예요. 결산 전까지. 그럼 원인을 밝히면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쓰고 원인을 써주면 되고, 돈이 들어온 이유를. 그런데 결산일까지 못 찾았다면 그래도 대변에 적어뒀다면 얘를 차변에 써서 지우고, 그럼 과거에 돈이 들어왔던 거니까 우리는 의미가 크지 않는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두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본 거고, 결산 때 하는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같이 결산점에 다시 한 번 더
얘 이야기하면서 얘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 시간에 끝났었는데 70페이지에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봤었죠. 자, 단기 투자 자산은 당좌 자산 속에 있는 소분류로 우리 유가증권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CMA 같은 금융 상품들도 다 단기 투자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투자 자산에서 단기 금융 상품은 표현할 때 3개월 초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 그 이유가 3개월 이내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니까 얘는 우리 이제 3개월 초가 1년 이내가 되는 거고, 이 상품 이름들은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71페이지를 가는데, 자, 제가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유가증권이라는 건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하고 채권하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주식이다 채권이다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죠. 그런데 회계에서는 항상 주체가 되는 쪽의 입장이 있었어요. 주체가 되는 입장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저한테 채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채권을 발행해 줬다고 일상생활에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발행해 주는 채권이 여러분한테 돈 갚아야 되는 권리 증서예요. 그래서 발행자인 제 입장에서는 채무증권이 되는 거예요. 돈 갚아야 되는 증서다. 그래서 표현할 때에 채무증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지분증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식을 신주를 만약에 발행하는 걸 산다면, 그러면 우리 회사에 지분이 적혀 있는 권리 증서인 증권을 발행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분을 발행해 준다라고 해서 지분증권인 거예요. 우리 회사의 지분에 대한 권리 증서가 지분증권이에요. 그럼 이런 시험에서는 이 두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 표현할 때에 뭐 주식하면 지분 이런 이야기 하죠. 뭐 채권, 채무 이런 표현 하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은 우리 기업이 샀다면 자산인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 재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자산 챕터인데, 그럼 이걸 돈 주고 샀을 때 자산의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할 거냐에서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특정 기업의 영향력 행사의 목적이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그리고 위에 세 개, 방금 말했던 세 개 목적 외에 우리가 취득했거나 왜 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냥 투자 목적이래. 그러면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저와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나머지 계정 과목은 투자 자산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고, 자, 계정 과목으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보유 목적이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그리고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취득한 게 채무 증권인 채권이나 지분 증권인 주식 둘 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 이 글자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 아니라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성격을 좀 특이하게 회계 처리해서 시험에서 아주 많이 물어볼 거예요.
아주 많이.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자, 예를 든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구입했고 취득할 때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주식을 매각했는데 150만 원에 매각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팔았을 때에 얼마 내가 돈을 남기게 됐죠? 40만 원 남겼나요? 50 남겼나요? 40만 원 남겼죠? 여러분이 주식 한다고 생각해봐. 100만 원 주고 사는데 10만 원 수수료를 줬다고 했을 때, 자, 우리 당연히 주식 하시는 분들 살 때 우리나라는 없어요, 수수료.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 때 있잖아, 증권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바보가 아니지, 왜 이래. 전두엽이 작아서 한강이나 노름에 잘 빠져요. 그래서 눈 가리면 모르는 습성이 엄청 커요. 그래서 살 때는 일부러 안 받고 팔 때 전부 다 부과시켜 버리죠. 왜냐면 팔 때는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술에 대한 느낌이 좀 반감돼요. 살 때는 지금 본전 생각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 회사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데, 자, 그럼 40만 원 이익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여러분 가계부에 100만 원의 주식 샀다고 적어둘 거예요. 110만 원에 샀다고 적어둘 거예요. 샀을 때. 자, 지금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언제 팔 줄 모르겠어. 근데 내가 100만 원 샀다고 적어두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팔면은 40만 원 이익인 걸 알까요? 그럼 110만 원이라고 적어둬야지 언제 팔든 간에 내가 40만 원 이익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올 때는 이 수수료가 비용인 건 맞아. 비용은 맞지만 사왔을 때는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왔을 때는 그냥 주식 110만 원짜리다라고 가지고 있다라고 써뒀다가 팔렸을 때에 주식 판 가격 수익은 150만 원, 팔린 대응원가 주식은 110만 원으로 비용이 되어서 이익이 40만 원 나오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도 그 원리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유가증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사도 상품 110만 원짜리다라고 써둬야지 나중에 팔았을 때 40만 원 이익이라고 된다는 거예요. 상품 매출 원가가 110만 원이 되고. 그런데 자, 더 중요한 게 예외. 얘가 더 중요한 게 유일하게 자산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지출 즉시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냐라고 무진장 많이 물어볼 거예요. 유일하게 자산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처리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자, 지금 앞에 제가 주식 가지고 110만 원에 샀다 뭐 이렇게 적어둔다 했을 땐 언제 팔지 모르기 때문에 팔렸을 때에 대응원가로의 같이 생각하려고 그래 써두는 거잖아. 110만 원이라고. 그죠?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인데, 자,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즉시라는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즉시 팔 건데 굳이 이걸 취득원가에 포함해뒀다가 바로 이걸 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행동 왜 하니? 그냥 바로바로 비용 처리하라라고 회계기준서에 적혀있기 때문에 특이한 거예요.
다른 건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데 얘는 그냥 매출 원가도 비용이고 그냥 여기에 수수료면 수수료다라고 비용이라고 처리해버리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관리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게 단기매매 증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주식 1000주를 취득을 해요. 취득을. 자, 근데 이 주식을 보니 액면가가 한 주당 1000원이고 그리고 시장에 형성된 가치인 시가가 1200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취득하면서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었다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분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주식 1000주를 사요. 자, 주식 취득할 때 자,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이에요. 자, 액면가의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없는데 혹시 여러분한테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액면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자, 제 이름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 이름 김재민이에요. 저한테도 기회를 꼭 주세요. 아시겠죠? 자, 정말 주신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득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런 농담 아닌 진담이에요. 하지만 자,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니까. 근데 왜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무조건 내가 지금 주식을 사는데 액면가 알려줄 거예요. 다 함정이에요. 계속 액면가를 알려주고 심지어는 괄호에다가 액면가 얼마다라고도 계속 말해주는데 보자마자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액면가에 살 수 없다. 이건 상식이에요. 문제는 액면가 적어놓고선 제가 옆에서 액면가 주식 어떻게 사? 그러면 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 때는. 그죠? 그럼 이 시가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있죠? 주고받는 금액? 그게 시가예요. 시가는 공정가액 중에 시장이 형성된 게 시가예요. 그럼 우리는 주당 1200원에 1000주니까 120만 원 주고 주식을 사는 거죠. 총 120만 원이겠죠. 그럼 이걸 전부 다 현금 구입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돈 줄 거예요. 사야 되니까.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데 수수료 10만 원도 다 현금 줬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합쳐서 대변에 한 번에 130만 원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왜 대변에 130만 원 쓰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대변에 돈이 나갔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냥 돈 쓴 건지 뭐 산 건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산 건 유가증권인 거예요. 근데 얘를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취득한 취득한 유가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면 취득 수수료는 취득할 때의 단기매매 증권의 가격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얘 110만 원에 130만 원에 산 거야라고 안 적고 얘는 그냥 수수료 빼고 120만 원으로 순수한 단기매매 증권의 매입 가격만 쓰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 지금 차변 대변 맞아야 되는데 수수료가 빠졌잖아. 단기매매 증권에.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수수료니까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쓸 거예요. 수수료 비용. 그럼 이 수수료 비용에서 볼 때 자, 우리 회사가 제가 계속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을 사는 게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누가 생각해도 영업활동과 관련 없겠죠?
그럼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딴짓거리 하는 거잖아. 지금 여윳돈 가지고 주식 산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영업 외 비용을 표현할 때 제가 900번대라고 쓸 거고 영업 외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 수수료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앞 시간에 컴퓨터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500번, 800번, 900번 여러분들이 그거 선택해야 된다고. 얘는 900번 안 쓰면 그냥 이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꼭 영업의 비용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단기 매매 증권, 뭐 나중에 매도가는 증권, 모두 유가 증권은 전부 다 영업 활동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니까. 만약에 펀드 회사다. 그런 회사들은 그럼 얘는 영업 활동은 맞겠죠. 하지만 걔네들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안 써요. 걔네들한테는 상품이야. 팔려고 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이 등장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지금 만약에 내일은 토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사에 가서 장부를 봤는데 단기 매매 증권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장부 신경 안 쓰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에서는 얘 못 만나요. 시험에서는 거의 만나요. 그래서 제가 시험용 계정 과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면 민망한 계정 과목이에요. 절대 제대로 된 장부에는 없어요. 그런데 회사 들어갔는데 내가 회계 담당자로 갔는데 얘가 있어. 그러면 욕하면 안 돼요. 기분 좋아야지. 왜냐면 장부 대충 써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그래서 유가증권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가 있는 곳은 장부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외에는. 매도 가능 증권을 쓰고 있는 곳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외 계정 과목들은 아니에요. 그럼 자, 아래쪽은 지금 제가 참고라고 쓰는 건 정말 참고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취득한 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인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면 대변의 현금 130만 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쓰는데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에 얼마짜리라고 써두냐면 130만 원이라고 써둔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표현인 거예요. 취득한 자산에 그래야지 나중에 얘 팔았을 때에 얼마에 사왔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잖아. 얘 내년이나 내후년에 팔면은 얘 얼마에 사왔는지 얼마 이익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뭐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얘는 그것 때문에 합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얘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참고니까 나중에 이제 얘 끝나고 나서 나머지는 살 때마다 전부 다 이렇게 분배할 거예요. 유가증권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 재고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뭐 무형자산 전부 다 이렇게 할 건데 얘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또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연결되는 거예요. 자, 얘가 X1년도 취득한 해에 X1년도에 봤더니 지금 우리가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기말 공정가액이 봤더니 한 주당 400원으로 올랐다고 볼게요. 기말에 봤더니 1,400원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말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재무 상태표에 보여줘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 얼마의 가치인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럼 나는 기중에 주식을 1,200원에 샀지만 기말까지 안 팔았다면 기말 공정가액으로 바꿔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때 공정가액으로 맞출 건데 그럼 우리가 1,000주를 샀기 때문에 이거에 1,000주니까 1,000주를 하면 우리는 140만 원이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140만 원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렇게 보여줄 건데 우리 장부에는 얼마라고 적혀 있어?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사왔을 때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적혀 있겠지. 근데 지금 키말에 140만 원으로 보여주도록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만 더 써주면 합쳐지겠죠. 보통 예금에 120 있는데 20만 원 들어왔다라고 쓰면 140 되는 것처럼 똑같은 자산이잖아. 120 있으니까 20만 원만 더 써주면 140만 원 이 금액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유가증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말 평가는 차액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상승하면 차변에 유가증권 계정 과목 쓰고 그리고 하락하면 내린 만큼 대변에 입력해주면 되겠죠. 유가증권 계정 과목을. 그럼 장부 금액이 딱 맞춰질 거잖아. 그럼 차익 20만 원만큼을 지금 우리 장부에 120 적혀 있는데 140 만들려고 20만 원 쓴 거예요. 왜 20만 원이다라고 차변에 썼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140만 원 만들려고 차변에 20만 원 쓴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자산의 증감 찾으면 반대쪽에 이유를 써라 그랬죠? 그럼 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기말에 평가한 거죠. 평가했는데 이익 본 거잖아. 올랐으니까. 그래서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이다. 금액은 20만 원. 분기는 이해가시죠? 20만 원은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높여주려고 차변에 쓴 거고 그리고 반대쪽의 이유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이익이나 내렸으면 손해겠죠. 그걸 합쳐서 평가 손익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평가 손실, 평가 이익 그냥 다 합쳐서 평가 손익. 내렸으면 평가 손실이거든. 자, 얘는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얘 지금 실제로 20만 원 번 건가요? 그냥 계산해 봤더니 올랐다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지금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오늘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늘어난 거 아니죠, 실제로? 한마디로 얘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보유 손익. 자, 이건 혹시나 해서 미실현 보유 손익을 저 만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있는 기억이 나시는 분? 제가 혹시라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 반 천재가 있는 거였어. 기억 안 나는 게 맞아요. 첫날 이야기했거든. 첫날 너무 오래됐잖아. 그죠? 우리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회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막 자산이 뭐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저런 거 들어본 적이 있다는 느낌 드실 건데 자본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분류가 있었는데 제가 뭐 자본 잉여금 있고 자본 조정 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쓰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손익은 수익 비용인데 아직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일단 손익계산서 안 가고 모아두는 거다. 원래 그때 미실현 보유 손익들 모아두는 거라고 제가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인데 기억나면 제가 천재를 다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자,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그럼 방금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얘는 원칙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예외야. 왜냐하면 지금 즉시 일어날 거거든. 평가했지만 얘는 지금이라도 즉시 팔 거기 때문에 실현될 거라고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영업 외 손익으로,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한마디로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된 거는 지금 바로바로 일어난 거니까 비용이 발생했으면 비용 처리하고 수익이 났으면 수익이라 바로바로 처리해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900번대인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